제86회 삼성서울병원 조선일보사 공동건강교실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두통의 진단과 치료, 두통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주제로 신경과 정진상 교수님과 정신과 유범희 교수님께서 각각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정진상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진상 교수님은 성균관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과장 및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뇌졸중, 두통 등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로 두통, 클리닉을 제가 진료를 맡고 있는데 이제 두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질환들은 어떻게 의사들이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렇게 알고 배우고 가시는 기회가 되겠지만 이 두통 강의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 강의 들음으로써 한 반 이상은 두통을 많이 치료하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통이라는 게 꼭 약물로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두통을 앓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두통을 치료하고 그리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두통 없이 살 수 있을까. 또 특히 두통하면은 많은 분들이 뇌졸중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난치성 두통. 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 약 저 약 아무리 많이 먹어도 두통이 가라앉지 않는 그런 두통들이 있는데 그런 두통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 두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연히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두통에 관심이 많으셔서 내지는 두통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통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통을 내가 어떻게 앓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하는 방향이라든지 나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정확하게 본인이 앓고 있는 두통이 어떤 두통이고 또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아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보람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통이란 그럼 과연 무엇이냐? 머리에 생기는 모든 통증은 다 두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뿐만 아니라 머리 주위에 근육이라든지 힘줄, 신경에 무슨 비정상적인 자극이 생기고 그 자극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반응할 때 통증이 생깁니다. 우리 뇌 안에는 이렇게 머리 안에 뇌 조직이 있고 그 주위에는 뇌를 쌓고 있는 막이 있고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이 있고 또 혈액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굉장히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염증이 생기든 아니면 압력이 올라가든 또는 어떤 이상한 자극이 오든 혈관 같은 경우는 확장이 되든 하면은 심한 두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통 자극에 민감한 조직들은 그러니까 두 개의 뇌를 쌓고 있는 막, 혈관, 뇌, 신경, 그 다음에 부비동, 보통 우리 축농증 걸리는 부비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염증이 있어도 그럴 수 있고 머리 주위에 있는 근육에도 문제가 생기면 통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뇌 조직 자체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뇌 안에 종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점점 커지면은 이 막을 밀게 되고 또 혈관을 누르게 되고 그래서 생길 수는 있지만 뇌 조직 자체는 통증을 일으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건 내가 무슨 뇌에 큰 문제 생긴 거 아닌가 꼭 반드시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두통 앓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80% 이상은 1년에 한 번씩은 두통을 앓게 됩니다. 신경을 써서 아픈 경우도 있고,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술을 먹고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약 20%, 여기 한 4,500분이 모이신 것 같은데, 여기서 20%, 한 100분 정도는 최소한, 100분 정도는, 매우 심한 두통이라든지, 두통이 잦게 돼서 잦게 오기 때문에 두통약을 자주 먹어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통증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만성 두통이라 하면은 이제 이게 뭐 잠깐 한두 번 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개월 또는 1년, 2년 오늘 어저께 팩스로 저희가 상담을 받았는데 팩스 오늘 보여드리겠지만 뭐 40몇 년 이렇게 두통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만성 두통이라고 그럽니다. 이 급성 두통은 대개 뇌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방 뇌병을 치료하면 되는데 만성 두통은 오히려 심하지는 않고 뭐 그것 때문에 장애가 생기거나 죽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두통이 심해서 두통 때문에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성 두통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차성 두통이라 하는 것은 뇌라든지 뇌를 쌓고 있는 막 또는 혈관 이런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기는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고 그러고 또 기질적인 질환이 있어서 생긴다 그래서 기질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1차성 두통이라는 것은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긴장성 두통, 편두통 이런 것들 아무 특별한 뇌에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도 안 나오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거나 상담을 하실 때 여기저기 다 어디 가서 검사도 해보고 MRI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심지어는 PET 같은 비싼 검사도 해봤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 뇌파 찍어봐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질환을 소위 1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편두통하고 긴장성 두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프다 말이죠. 머리가 아플 때는 그러면은 무조건 다 그런 어떤 검사를 다 정밀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처음으로 두통이 시작할 경우에 특히 오늘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연세 드신 분의 경우에는 갑자기 두통이 왔다 그러면 한 번쯤은 반드시 아무리 가볍게 왔어도 한 번쯤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1차성 두통은 20대, 30대, 40대에 주로 생기고 50대 이후에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또 아주 어린 어린이라든지 중년 이후 50세 이후에 생긴 두통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암 환자라든지 그 면역 억제 상태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신장 이식 수술을 했다든지 하면은 면역을 억제시키거든요. 그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또는 임신부에 갑자기 두통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통 중에서도 운동을 하시나 조금 뛴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그럴 때 머리가 콩콩 울리면서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뇌압이 상승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만성 두통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두통이 너무 자주 와가지고 매일 나타난다든지 또는 두통이 저는 우리하게 아팠는데 지끈지끈한 두통이 왔다든지 뭐 터질 것 같이 아프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병원에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두통이 있으면서 의식을 잃거나 또는 간질 발작 현상 같이 그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그런 경우도 물론 검사해야 되고 뇌파 검사에서 이상한 소견이 있을 때 또 진찰을 해봤더니 보통 편두통 때 나타날 수 있는 동반 증상 말고도 조금 다른 증상이 보일 때는 그렇게 검사를 해야 되고요. 동반된 신경학적 징후는 결손이 그러니까 편두통 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계속 지속이 될 때는 그게 편두통만의 문제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좀 정밀하게 검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검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믿지 못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거 편두통이니까 검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선생님 이거 좀 검사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우겨가지고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성 두통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 긴장형 두통이 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긴장성 두통이라고 많이 쓰죠. 옛날에는 그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편두통하고 긴장형 두통하고 이렇게 다 한 연속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쉽게 이제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쉽게 구분이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혼합형 두통, 어떤 분들은 편두통도 있으면서 평소에 신경 쓰고 그러면 머리가 우리하게 아프고 그런 혼합성 두통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단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의사들도 진단하기가 꽤 어렵고 잘못하면은
잘못 진단할 경우에는 약물을 남용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치료를 잘못해서 평생을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평생 몇십 년을 약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편두통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 하면 이름 그대로 편측, 한쪽에 두통이 머리가 아픈 것이 편두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머리가 아프다고 모두 편두통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처음 진료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저는 편두통이 있어서 왔는데요. 진짜 편두통인지 들어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편두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다만 통증이 한쪽으로 온다 그래서 이제 편두통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편두통이라는 병은 특수한 병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것이 편두통이라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고 가시면 오늘 많이 배우고 가시는 겁니다. 대개 이제 편두통은 발작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오기 때문에 편두통 발작이 올 경우에는 식욕이 저하되고 또 속이 메스껍고 구토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편두통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죠. 이거 무슨 뇌암이나 이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갑자기 토하고 이럴 정도로 두통이 오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통 발생 전에 대개 어떤 사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감각장애라든지 운동장애라든지 기분장애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임상 증상과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이 편두통이라 그러지만 이름만 편두통이지 그 안에는 편두통일 종류를 약 15가지 정도를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별로 나타나는 증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편두통인데도 불구하고 신경과에 오지 않고 내 안과만 다니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위장 증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소화기 내과만 계속 다니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소화기 내과 치료를 해도 계속 증상이 반복이 되는데 편두통 치료를 해버리면은 아예 그게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편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인의 약 10%, 그러니까 여기에도 약 40, 50분 정도는 편두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한 400만 내지 500만 명이 편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고 삼성의료원까지 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실제로 그 중에서 한 10%는 의사의 정밀 진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대개는 이제 가끔 오는 두통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진통제 좀 먹고 그리고 횟수가 그렇게 잦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고 그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생활에 그렇게 지장이 없는데 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 되는 분들이 10% 정도 안팎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한 4, 5만 명 정도는 40만 내지 50만 명 정도는 약을 자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편두통은 어느 나이에서나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 10대에서 최초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90% 이상에서 40세 이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령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폐경기 이후에 편두통이 생기는 분도 종종 있는데, 여성들 경우. 근데 그런 50세 이후에 생긴 경우는 대개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한 3,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사춘기 이후에는 여성에게 많지만 어린이들 경우는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편두통은 나한테 생겼을까? 그건 사실은 자기 탓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신경 쓰고 나서부터 아니면은 뭐 시집 가서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면은 무슨 머리를 다친 이후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뇌 자체가 편두통을 앓는 분들은 뇌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뇌가 조금 더 흥분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흥분 잘하게 돼서 성질 잘 내고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은 두통이 올 때 욱신욱신하고 혈관 뛰듯이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서 오는 두통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본은 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혈관을 관리를 하는데 뇌가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오는 게 이제 편두통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한테 많은데 왜 이 편두통이 여성들한테 많은지는 그건 아직도 잘 모르지만 다만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의 변동이 심할 때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편두통 연령별 이렇게 분포를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 많고 조금 나이를 더 먹어서는 여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럼 여성들에게 왜 많을까?
대개 많은 여성들의 편두통은 월경 기간이라든지 또는 월경 직전 또는 그 배란기에 맞춰서 편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월경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분은 아주 딱 생리 기간에만 편두통이 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딱 그 기간에만 맞춰서 치료를 잘하면은 별로 고생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 변동이 편두통 발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갑자기 변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춘기 때 그 초경 또 임신 전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폐경 전후에서 여성들은 편두통이 갑자기 생겼다가 또 임신 때는 또 없어집니다.